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모음곡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음곡은 또 어떤지. 그냥 발레에서 발췌해가지고. 그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설명 드렸었던 게. 앞에서도 다 말씀하신. 푸치넬라로 넘어가요. 우리는 몇 시간까지 못 들었는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거예요. 네.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불새를 갖다 제작을 할 때에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음악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악이 작곡이 되면은 그걸 갖고 안무를 짜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선 처음부터 이제 무용수랑 같이 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 때. 거기다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26살이었는데 이제 제일 막내둥이였고 그리고 제일 무명이었잖아요. 이미 발레리스는 그 디아길레프랑 파리에 가가지고는 이름을 갖다 날리고 있었고 특히나 미하일 포킨 같은 경우 되게 주목받는 무용수였는데 작품의 안무를 미하일 포킨이 했거든요. 이제 스트라빈스키를 너무너무 못되게 괴롭힌 거예요. 그것도 음악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좀 갈구기도 하고 작품을 디아길레프한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이런 심정으로 자신감을 갖고서 들어왔던 건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연을 할 때도 파리에서도 지휘자도 작품이 너무너무 못마땅하다는 걸 대놓고 이렇게 되게 무리하게 드러내고 그랬대요. 어쨌든 작품은 성공하고 자기가 입신양명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포킨이 놓지 않는 거예요. 각지에서 이제 연주가 되고 그리고 악보도 이렇게 팔리는데 계속 포킨이 그 지분의 일부는 내놔야 한다. 나랑 같이 작곡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거기다 선배 예술가니까 계속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뭐 사람이 좀 쪼잔해졌다 그런데 이 시절부터 이미 스트라빈스키는 그런 돈조차 나누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꼰대처럼 군 어떤 선배 아티스트를 계속 대접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포킨의 안무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안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품을 오히려 망치고 이렇게 그 음악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포킨에 대한 미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화시켜서 만든 작품이 그 콘서트 버전, 그 1919년 작품인 거예요. 콘서트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온전하게 자기한테만 그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 그걸 의도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1945년도 작품은 이제 포킨을 정말로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려고 불새라는 작품 자체는 자기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거를 연주를 하면은 포킨이랑 나눠서 갖고 가야 하니까 그 아우라를 갖다 지워버리려고 이제 발란신한테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는 그 안무를 훨씬 더 그 스트라빈스키는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시절에는 꼰대가 스트라빈스키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조지 발란신이 훨씬 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저작권은 온전히 스트라빈스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스트라빈스키 이제 3대 또 발레 음악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풀치넬로 역시 발레 음악. 저희 페르골레시의 어떤 트리오 소나타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놀랐던 게 원래 이렇게 원곡을 차용해서 하는 작곡 혹은 일부러 이제 원곡을 편곡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창작의 한 부류로 저희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예전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바흐도 와서 자가복제의 달인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작품이 표절 시비가 붙었다는 거는 어떤 이거는 의미예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푸치넬라를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디아길레프랑 스트라빈스키가 살짝 소원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디아길레프가 굉장히 좀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 한번 자기랑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던 아티스트가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 꼴을 못 봤대요. 스트라빈스키가 잠깐 어디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연주를 같이 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소원해져 있다가 당시에 스트라빈스키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돌봐주던 유모가 죽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자식들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가장 이렇게 아끼던 형제도 러시아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아길레프도 자기가 가장 아끼던 발레 댄서였던 그 니진스키가 정신불안증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불행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 두 남자가 서로를 조금 이제 관대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뭘 좀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디아길레프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 손을 내밀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코미디 델라르테라는 이탈리아의 희극적인 붐을 갖다가 타고서는 작품을 갖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유쾌한 아낙네를 들고 왔었고 그때 이제 미술 협력자로 무대 디자이너로 마티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 즈음에 우연히 로마에서 스트라빈스키가 피카소를 만났던 거예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서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끼리 로마 왔대더라 그러면서 이제 만났겠죠. 그리고 만나서 관광을 갔다 한번 막 같이 다니고 작품이라든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둘이 되게 많이 통했어요. 그때 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헤어지는 선물로 스트라빈스키의 얼굴을 갖다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피카소가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큐비즘에 이렇게 빠져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초상화가 온전한 초상화가 아니라 이제 추상화인 거죠. 스트라빈스키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는 스위스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국경에서 그 국경 수비대한테 그 그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압수를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스트라빈스키는 그걸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는 수 없이 이탈리아 지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나중에 그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스위스로 갖고 오게 그 실강의를 벌이느라고 스위스로 가는 차편을 놓쳐서 기차를 놓쳐가지고 거기서 그 국경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다고 해요.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왔는데 마티스를 갖고서 이제 뭘 같이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마티스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나는 하려면 피카소랑 하겠다. 그리고 유쾌한 아낙네 이게 감흥이 안 왔던 거예요. 그 스트라빈스키가 자기가 음악적 재료들을 찾았는데 풀치넬라의 그 작품들 그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 우연한 기회에 찾아져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서는 디아길레프를 설득을 했는데 디아길레프도 이거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막 악보들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페르골로지에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바로크 그 악보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근데 아까 이렇게 지휘자님과 말씀을 나눴듯이 페르골레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작품들이 사실 상당수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스트라빈스키 고유의 언어로 바꿔서 완성시킨 작품이 풀치넬라인데 사실 그 디아길레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대를 했던 게 그 이탈리아 코미디의 그 양식을 어느 정도 보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스트라빈스키한테 기대를 했는데 피카소의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스트라빈스키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제 그쪽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잊지 않았던 그러한 예술 작품이 완성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스트라빈스키가 이때는 많이 성장했네요. 그 이번에 경기필에서 연주하는 작품들이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점들만 골라가지고 세 곡이 지금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불새가 입신양면한 작품이고 그 다음 풀치넬라가 신고전주의로 돌아선 첫 번째 작품이고 뮤즈를 이끄는 아폴론 같은 경우에 같은 신고전주의에 묶여있긴 하지만은 조지 발란신이라는 안무가와 함께 첫 번째 협업을 했던 작품인데 그 이후로 발란신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전환점을 모아놓은 되게 괜찮은 기획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마시모 지휘자님은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나누셨죠? 아니요. 이제 지휘자님께서 풀치넬라의 음악적 요소들이 어떻게 뒤틀렸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페르골레시 얘기가 나오셨는데 악보에도 여기 적혀 있어요. 페르골레시를 생각하면서 빰빠라라라람 빠란따라라따라 이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거든요. 바로크스러운 멜로디. 네, 그렇죠. 페르골레시 멜로디가 아니에요. 도메니코 갈로라고 하는 다른 이태리 작곡가의 트리오 소나타 1번 검색하시면 이 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2악장이 페르골레시예요. 2악장은 페르골레시고 일 플라미니오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같이 따라라람 뻔뼈라라 따라라리라라라 이것도 멜로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거든요. 3악장은 또다시 페르골레시. 그래서 이런 어떤 멜로디들이 바로 그적인 그런 거를 익숙하게 하는데 현악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각 파트에 솔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이 협연하는 듯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도 어떻게 앉을 거냐면 왜 두 분씩 이렇게 앉잖아요. 맨 앞에 한 분만 앉아요. 솔로 파트 하시는 한 분만. 갖고 악장님 아까 전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게 풀치넬라 때문이에요? 갈로라고 하는 작곡가의 그 트리오를 한번 들어보시고서 이 스트라빈스키 풀치넬라를 들어보시면 정말 이게 표절이 아니구나. 멜로디는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화음이 기묘하게 그 불협을 자꾸 이렇게 살짝 껴요. 그러면서 표절을 피해가는. 네. 그게 약간 세련되게 들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디테일린. 그래서 그 단 2의 불협화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변박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4분의 3, 4분의 2 이런 변박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이징이 아닌데 하고서 조금만 한번 뒤틀려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좀 코믹하고 좀 괴기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바로 그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뒤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바흐의 영향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독일 이쪽이 좀 강한데,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질문이 어떤 음악에 들어가 있는 네. 프랑스 바로크 댄스 요소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생소한 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바로크 댄스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좀 음악에 좀 표현되는지 정나라 기자님께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폴론 무사제트는 현악기 곡입니다. 풀치넬라하고 좀 다른 점이, 풀치넬라는 이제 목관 악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마저 또 빼버리고. 그죠? 네. 가면 갈수록 오케스트라 편성이 단순해진 것 같아요. 스트라빈스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스트라빈스키가 이 곡을 작곡을 할 때 이제 생각에 있었던 프랑스 작곡가가 있었는데 바로 장 바티스트 릴리라고 릴리. 하는 네. 이분이 이제 프렌치 오버추어라고 하는 이제 장르, 그런 형식을 이제 하셨는데, 이 프렌치 오버추어 독특하게 사용되는 그런 리듬이 있어요. 바로 부점입니다. 딴 따단 따단. 나중에는 핸델, 바하 이런 사람들이 부점들을 사용을 해요. A 부분 끝에 종지가 보통은 딸림화음입니다. 솔시레. 네. 근데 이것도 다장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이제 A의 끝부분을 보면은 이게 아무튼 다장조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불협이 있어서, 근데 약간 살짝 그 도미넌트의 냄새가 나고서 이제 B 파트가 있는데, B 파트를 보면 이제 첼로 선율이 나오고서 이제 비올라 선율이 나. 너무 이렇게 뭔가 선율적이고, 근데 이제 프렌치 오버추어 특징도 이렇게 보면은 A 파트는 뭔가 부점이 빠밤 빠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하면은 B 파트는 조금 뭔가 서정적인 그런 것을 지금 느낄 수가. A하고 B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프렌치 오버추어의 그런 어떤 그게 이렇게 딱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댄스 요소, 춤 요소들이 곡들마다 악장마다 이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곡은 이제 아폴론의 변주곡, 처음 바이올린 솔로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딱 들으면은 정말 바하 느낌의 어떤 그런 라라리 뭐 하면서 무반주 솔로곡을 듣는 듯한. 그래서 세 번째 곡은 세 박자의 춤곡이에요. 이제 세 박자 춤곡이라고 하면 이제 사라방드나 이제 미뉴엣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라방드하고 미뉴엣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라방드는 조금 무겁고 좀 장엄한 그런 스타일의 노래고, 미뉴에트는 좀 뭔가 우아하고. 세 번째 곡을 보면은 계속 8분 음표가 막 움직여요. 다라리라리라리라리라. 변박이 되면서 이게 세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 이게 막 분간이 안 되게. 하지만 이 곡의 느낌을 봤을 때는 미뉴에트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곡입니다. 춤곡. 그러고서 이제 쭉쭉쭉 가다가 코다 부분이 있어요. 아폴론의 코다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8분의 6 굉장히 빠른 춤곡 그런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어떤 지그 느낌의 그런, 지그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의 맨 끝에 거의 끝에. 근데 이 곡 역시 코다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느린 악장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또 느리고 빠르고 이런 배열 같은 것들이 프렌치 바로크의 그런 어떤 것을 좀 모방했고, 나는 딱 스트라빈스키야 하라는 걸 이렇게 딱 밝히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릴리가 역사상 최초로 지휘봉을 사용했던 지휘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 이건 제가 지휘법에 간달프의 지휘봉처럼 굉장히 큰 거. 이 사람이 결국에 그 지휘봉으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서 그 파상풍으로 죽었어요. 그거는 몰랐는데. 아 진짜요? 아시나요? 네. 저희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이름이 언급됐는데, 조지 발랄신. 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출신의 안무가더라고요. 러시아 출신의 안무가 원래 댄서였는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름도 러시아식 이름이었는데 조지 발란신으로 이름을 바꿨고, 스트라빈스키가 굉장히 많은 춤을 남겼는데, 불세라든가 그리고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이런 것들은 다 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좀 몸집이 되게 이렇게 움직임이 과격하고 판토마임적인 요소도 많고, 발레스럽지 않다는. 발레스럽지 않은 그게 되게 많았어요. 풀치넬라도 그랬지만은 편성이 되게 작아지면서 악기 소리 그 선율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세밀해지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음악에 딸리는 발레 안무들도 다 그렇게 세밀해지는 거예요. 신고전주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은 유지를 하고 오히려 형식은 더 따라가되 아까 음열주의라 그래가지고 무쪽 음악 그 안에서는 또 엄청나게 파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레 곡들은 안 그렇고 조지 발란신이 이때 스트라빈스키랑 같이 협업을 한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안무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발란신의 뮤즈라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개인의 캐릭터가 안 보여요. 다 이렇게 음악 안에 녹아 들어야 한다고 계속 그 발란신으로부터 강요를 당해가지고 너희들의 춤으로 너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음악을 나타내야 한다고. 발란신이 사실 그 무용으로서 스트라빈스키의 그 후기 음악을 그 신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계승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공연이 약간은 조금 도전적인 약간 과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래 사셨고 그 오래 살면서 너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모험과 실험을 갖다 계속 감행을 하셨고 곡마다 정말 이제 좀 다름을 새로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곡을 통해서 사실 경기필 단원분들도 아마 힘드시겠지만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모 지휘자님도 어떻게 보면 그 오페라 사실 전문 지휘자로 많이 알려져 계신데 경기필과 스트라빈스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떤 곡을 하실지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2021년 경기필의 마지막 정기주행 연주회 스트라빈스키 불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메리 크리스마스. 자 작가님 책은 언제 책은 내년에 나와요. 타이틀 정해졌나요? 아니 그냥 말로. 그냥 말로? 말로 스페셜리스트 노수임 작가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책 빨리 바라면서 내야겠다. 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주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서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공주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마법에 걸렸던 모든 춤추던 사람들도 틀어지고 그리고 이반은 이제 공주와 해피엔딩으로 공주가 결혼식을 하는. 많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쁜 공주. 저 제일 궁금해. 뭐 일부 다처제? 다? 그러면 일부 다투니까 아니 원래 그 당연하게 갖는 무릎 아니 아니에요? 마왕이 공주 한 명한테만 건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한테 걸었겠죠.